서울의 심장부 도시에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 창 너머로 한강의 검은 물결이 고요하게 흘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가구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다. 이곳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신화적인 CEO 박태준과 그의 아내 한유라의 세상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완벽한 동화라고 불렀다. 하지만 한유라는 알고 있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크리스탈 잔일수록 가장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간다는 것을. 저녁 식사를 위해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로 은은한 캔들라이트가 흔들렸다. 유라는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로브스터 요리와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준비해두고 소파에 앉아 경제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답고 순종적인 재벌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결혼 전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받던 뛰어난 기업 분석가였다. 태준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력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의 그림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은 이제 남편의 성공을 내주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도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태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섰다. 그는 유라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곧장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처럼 비싼 위스키와 담배 냄새, 그리고 그의 시그니처 향수인 씁쓸한 우드 계열의 향이 섞여 났다. 하지만 오늘 그 익숙한 향기들 사이로 아주 미세하고 이질적인 노트가 그녀의 후각을 파고들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백합과 머스크가 뒤섞인 듯한 낯선 여성의 향수 냄새였다. 유라는 순간 호흡을 멈췄지만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일어나 그의 재킷을 받아들며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도 늦었네요. 많이 피곤하죠? 식사는 하고 왔어요.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차려줄까요? 태준은 눈을 감은 채 손을 내저었다. 아니, 늦은 시간에 투자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간단히 먹었어. 당신은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다정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거리감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옷걸이에 걸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낯선 향수 냄새는 재킷의 어깨 부분에서 가장 짙게 풍겨왔다. 마치 누군가 그의 어깨에 오랫동안 머리를 기댔던 것처럼. 유라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그의 휴대폰과 지갑을 꺼내 협탁 위에 올려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 순간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 작고 단단한 것이 손가락에 걸렸다. 그것은 태준의 것이 아닌 작고 섬세한 디자인의 백금 커프스 버튼 한쪽이었다. 태준의 취향은 언제나 크고 대담한 디자인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은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완벽한 세상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커프스 버튼을 손바닥 안에 조용히 감싸 쥐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드레스룸을 나와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미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영웅처럼 고독해 보였다. 유라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이 알던 그 남자가 맞는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은 그의 일부분만을 보고 싶었던 대로 믿어왔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며칠 동안 유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태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태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다. 아침에는 그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준비했고, 저녁에는 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따뜻한 욕조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통화 목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자동차의 GPS 기록까지 합법적인 아내의 권한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회사 회의 저녁 약속. 하지만 그 패턴 속에 미세한 변칙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특정 요일에 반복되는 긴급 이사회는 공식적인 회사 일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강남의 특정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내역은 항상 2인분이었고 그가 사업 파트너와 만났다고 말한 날짜와 미묘하게 엇갈렸다. 그리고 그의 차는 종종 업무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한적한 오피스텔 근처에서 몇 시간씩 머물러 있었다. 유라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사실들을 하나씩 꿰어 맞췄다. 감정적인 동요는 철저히 배제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과 배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지금은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보안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특정 차량 번호와 인물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부부 동반 모임에 갑자기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했다. 싱가포르에서 온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이 갑자기 잡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하며 유라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 자기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다음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자.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었다. 괜찮아요. 일이 더 중요하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태준이 출장을 떠난 금요일 밤 유라는 혼자 펜트하우스에 남았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컴퓨터를 켰다. 이미 오래전에 그의 비밀번호 패턴을 파악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개인 이메일과 클라우드 저장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다. 별장 예약 확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예약된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닌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가평의 한 프라이빗 풀빌라였다. 예약자의 이름은 박태준 동반 1인. 유라의 손가락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차는 어둠을 뚫고 가평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시나리오로 가득 찼지만 표정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풀빌라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외땅 곳에 위치해 있었다. 유라는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어둠 속에서 빌라를 지켜보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벽난로의 불꽃이 아늑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이내 서로를 끌어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박태준이었다. 유라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숨을 죽였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순간 유라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자신의 피를 나눈 단 한 명의 가족.
그녀의 언니 한지수였다. 늘 자신을 부러워하고 질투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언니였다. 유라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감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분노였다. 남편과 언니,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함께 그녀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은 한 폭의 잔인한 그림이었다. 유라는 그 장면을 자신의 눈에 그리고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 넣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굳어지고 있었다. 동화는 끝났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가평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한유라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저 멀리 보이는 따뜻한 불빛에 빌라 그 안에서 서로를 탐하는 두 남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남편 박태준과 언니 한지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눈물도 비명도 없었다.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한 편의 저속한 드라마를 관람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분석가 시절의 냉철한 이성이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금 차에서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지다. 감정적인 폭발은 상대에게 상황을 수습하고 빠져나갈 기회만 줄 뿐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라는 조용히 차의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언니 지수는 늘 그랬다. 유라가 가진 모든 것을 질투하고 어떻게든 흉내내거나 빼앗으려 했다. 유라가 새 옷을 사면 다음 날 똑같은 옷을 사입었고 유라가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남자에게 은근히 접근했다. 부모님은 그저 자매간의 사소한 다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유라는 언제나 양보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장난감이나 옷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수는 그녀의 인생 자체를 탐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유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공간, 모든 물건이 위선과 기만으로 얼룩져 보였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쓰는 침실이 아닌 서재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결혼과 함께 봉인해 두었던 또 다른 재능 화이트, 해커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개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했다. 이제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그녀에게 전송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성공적인 출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사왔다며 그녀에게 고급 실크 스카프를 선물했다. 유라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것을 받아 목에 둘렀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아름답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과 불안의 미세한 흔들림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스스로도 불편해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특유의 높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유라야, 잘 지내? 우리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네. 이번 주말에 쇼핑이나 할까? 박서방이 저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 사줬다고 자랑했잖아. 나도 구경 좀 시켜줘. 유라는 순간 역겨움에 속이 뒤틀렸지만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래, 언니. 마침 나도 언니 보고 싶었어. 토요일 점심에 백화점에서 보자. 전화를 끄는 유라는 차갑게 웃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약속 당일 유라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지수는 유라를 보자마자 과장된 감탄사를 터뜨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우리 유라 미모가 날이 갈수록 피네. 역시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사니까 다른가 봐. 지수의 말 속에는 시기심이 독처럼 배어 있었다. 그녀들은 나란히 명품관을 둘러보았다. 지수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것저것을 들어보이며 가격표는 보지도 않고 점원에게 물건을 내오게 했다. 유라는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때 지수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데 유라야, 박서방은 요즘도 바빠 집에 잘 들어와. 남자란 말이야. 아무리 잘났어도 가끔은 한눈을 팔기 마련이거든. 네가 너무 순진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까봐 언니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것은 충고를 가장한 도발이었다. 그녀는 유라의 반응을 떠보며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다. 유라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언니. 하지만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모든 걸 파괴해서라도 내 것을 되찾을 거야. 나는 언니처럼 관대하지 못하거든. 유라의 차가운 눈빛에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날 이후 유라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의 신용카드 내역과 지수가 자주 가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을 교차 분석하여 그들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냈다. 그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태준이 법인 명의로 임대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라는 다시 한번 보안 전문가인 친구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아파트 호수를 지목하며 그곳의 보안 시스템 도면과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친구는 그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며칠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유라는 실행에 옮겼다. 태준이 이사회 참석으로 지수가 필라테스 수업으로 각자 다른 곳에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하고 친구가 알려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디지털 도어락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비밀번호는 의외로 간단했다. 한지수의 생일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조차 최소한의 상상력도 발휘하지 않는 남자였다. 문이 열리고 유라는 그들만의 추악한 낙원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온통 지수의 저급한 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금장 가구, 호피 무늬 카펫, 그리고 벽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보란듯이 걸려 있었다. 그들의 여행사진, 기념일 파티 사진, 유라가 태준과 함께 만들어야 했던 모든 추억이 그곳에 있었다. 침실로 들어선 유라는 화장대 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얼마 전 유라가 잡지에서 보고 갖고 싶다고 흘리시 말했던 한정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지수의 목에 걸린 사진과 함께 보석함 안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준이 유라의 소망을 짓밟고 그 위에 지수와의 욕망을 채웠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유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비해간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아파트 내부의 모든 것을, 특히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꼼꼼하게 촬영했다. 사진 선물, 심지어 침실의 흔적까지.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제 칼자루는 완벽하게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이 지옥 같은 공간은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일요일 저녁 박태주는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듣는 시간은 그가 세상의 지배자임을 실감하게 해주는 의식과도 같았다. 한유라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이미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만함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유라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마트 TV를 켰다. 클래식 음악이 끊기고 화면에는 고화질의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가평의 풀빌에서 벽난로를 배경으로 와인잔을 들고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박태준과 한지수의 모습이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와인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른 입술을 열었다. 이게 뭐야, 합성 사진인가? 요즘 기술이 좋아서 별의별 장난을 다 치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유라는 그 안에 숨겨진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 유라는 대답 대신 리모컨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 화면에는 청담동의 비밀 아파트 내부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지수에 취향으로 가득 찬 실내, 그리고 그녀의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클로즈업한 사진까지 태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는 더 이상 합성이라는 변명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대체 어디서 이런 걸 구한 거야? 사람을 붙여서 나를 감시라도 한 건가?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상황을 몰아가려 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은 그가 즐겨 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유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감시 아니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내 남편이 내 언니와 놀아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에 대한 확인. 그녀는 테이블 위로 작은 백금 컵스 버튼 한쪽을 던졌다. 이건 당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건 당신이 싱가포르로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예약된 가평 풀빌라의 예약 확인서 사본이에요. 동반 1인 한지수. 마지막으로 이건 당신이 법인 명의로 임대한 청담동 아파트의 계약서고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요? 태주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유라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검사의 그것처럼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의 내면에서 억압되어 있던 폭력성과 오만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아, 그래, 맞아. 지수 씨랑 만나고 있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의 태도는 180도 변해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도 거짓말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다. 당신 정말 숨막히는 여자인 거 알아. 모든 게 완벽해야 하고 모든 게 당신 계획대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지. 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가정이라는 감옥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고. 하지만 지수 씨는 달라. 그녀는 날 자유롭게 해줘. 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준단 말이야.
그의 뻔뻔한 고백에 유라는 어떠한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의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였다. 자유이해, 그래서 당신은 내 언니를 선택했군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를 배신하고 내 모든 것을 질투하고 탐내던 여자와 함께. 정말 대단한 자유고 놀라운 이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유라의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집, 이 돈, 이 명예, 다 누가 만들어준 건데 바로 나 박태준이야.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우아하게 웃어주기만 하면 되는 트로피 와이프일 뿐이라고.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말든 당신은 조용히 입 다물고 당신 자리를 지키기나 해. 그게 당신의 역할이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세월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모욕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트로피는 더 이상 당신의 진열장에 서 있을 생각이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이혼이라도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의 눈에 당황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이혼 웃기지 마. 내가 당신을 순순히 놓아줄 것 같아 당신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순간 당신 인생은 끝이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펌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정신병자의 불륜녀로 만들 수도 있어. 아무도 제발 총수인 내 말 대신 아무것도 없는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을걸. 당신은 모든 걸 잃고 알몸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고 번들거렸다. 유라는 그의 협박에 코웃음 쳤다.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당신 앞에 섰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증거들은 당신의 변호사들이 수백억을 쓴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신화는 무너지고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겠죠.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경영권까지 위협받게 될 거예요.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유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를 지나쳐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나는 조용한 이혼을 원해요. 내 몫의 재산과 함께. 당신에게는 이틀의 시간을 주겠어요. 내 변호사를 통해 당신의 결정을 알려주세요. 만약 이틀 뒤에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난 이 모든 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으니 이제부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죠.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충격과 분노로 온몸을 떠는 박태준만이 홀로 남겨졌다. 그의 완벽한 통제는 끝났다. 한유라가 닫고 나간 방문은 박태준에게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전복되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미친 사람처럼 오가며 유라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그저 감정에 휩쓸려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품에 안고 키웠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것은 그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었다. 이혼.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조용한 이혼은 불가능했다. 한유라 같은 여자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동원해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재산 분할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그의 불륜과 추악한 비밀들은 어차피 세상에 공개될 터였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폭락하고 이사회와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여자의 복수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었다. 그는 이가 갈릴 정도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한지수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칠었다. 당장 청담동 아파트로 와. 일이 터졌어. 1시간 뒤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태준 앞에 지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태준의 굳은 표정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서렸다. 태준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유라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녀가 가진 증거들, 그리고 이혼과 함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부와 명예, 그리고 박태준이라는 남자를 차지했다는 달콤한 승리감에 취해 있던 그녀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이내 유라를 향한 지독한 증오로 변했다. 그 계집애가 감히 자기가 뭔데, 우리를 협박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다 누구 덕분인데. 그녀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녀에게 유라는 언제나 자신보다 아래에 있어야 할 존재였다. 그런 동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태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작정하고 나왔어. 우리에게 시간은 이틀뿐이야. 지수는 그의 주위를 빙빙 돌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혼은 절대 안 될 말이었다. 이혼하는 순간 그녀는 상간녀라는 좋은 글씨가 새겨진 채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이고 태준에게서 얻어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태준 씨,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독사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하고 몸을 떨었다. 무슨 소리야. 지수는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어차피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스캔들은 터질 거고 돈도 빼앗길 거야. 한유라는 평생 우리 발목을 잡는 유령이 될 거라고. 유령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들면 돼. 영원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힘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미쳤어, 살인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의 반박은 힘이 없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이미 같은 생각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을 이었다. 살인이 아니야. 불의의 사고지. 세상에는 매일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잖아.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생각해봐, 태준 씨. 유라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스캔들도 이혼도 재산 분할도 없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고 당신의 제국도 안전할 거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둘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고. 그녀의 논리는 잔인했지만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합리적이었다. 유라의 존재는 이제 그들의 미래에 놓인 가장 큰 암초였다. 그 암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배는 좌초될 운명이었다. 지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유라 명의로 된 재산도 상당하잖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강남 빌딩도 있고, 만약 유라가 사고로 죽는다면 법적인 상속인은 남편인 태준 씨 당신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키는 걸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라고. 탐욕이라는 마지막 불씨가 태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공포와 탐욕이 그의 양심을 집어삼켰다. 그들의 대화는 만약에서 어떻게로 넘어갔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하듯 치밀하고 냉정하게 한유라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라가 주말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도에 공방에 혼자 운전해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물고 CCTV도 거의 없는 한적한 국도였다. 완벽한 범죄의 무대였다. 태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보안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된 후 뒷세계의 해결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대가로 특정 차량의 브레이크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사고를 위장해 줄 것을 의뢰했다. 모든 것은 기계 오작동과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처리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알리바이 또한 완벽하게 계획했다. 사고가 일어날 시각 태준은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신제품 발표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지수는 청담동의 유명 습에서 친구들과 함께 관리를 받으며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예정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실패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계획을 마친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열정이나 사랑이 아닌 차가운 공범의식과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때는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한때는 한 사람의 언니였던 두 악마는 이제 한 여자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죽음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의 비밀 아파트는 이제 사랑의 공간이 아닌 끔찍한 살인 계획이 탄생한 범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박태준이 제시한 이틀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는 그날 이후 율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돌아온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그녀의 건강을 묻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으며 심지어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의 행동에는 조금의 어색함도 없었지만 유라는 그 위선적인 영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사리를 직감했다. 그것은 회개의 몸짓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자의 마지막 평온함이었다. 분석가로서 그녀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판 자체를 엎어버릴 생각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착수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사진, 녹음 파일 계약서, 계좌 내역을 여러 개의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에 복제했다. 그리고 데드맨 스위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만약 그녀가 12시간 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생존을 인증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 자료가 국내 주요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그녀는 하나의 드라이브를 스위스의 은행 비밀금고로 보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 친구에게 전달하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시스템을 반드시 실행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개인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금매로 처분하고 현금화된 자산은 추적이 불가능한 여러 개의 해외 계좌와 암호화폐로 분산시켰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전쟁 자금이 될 것이고 동시에 생존을 위한 비상금이 될 터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몰던 흰색 세단을 정비소에 입고시켰다는 핑계를 대고 대신 눈에 잘 띄지 않는 구형 검은색 SUV를 렌트했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 차량의 프레임을 보강하고 위치 추적 장치나 도청 장치가 없는지 샅샅이 확인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운명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태주는 아침 식탁에서 그녀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오늘 도에 공방 가는 날이지. 운전 조심하고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자상해서 그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한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저녁에 봐요. 그녀는 이것이 그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음을 예감했다. 그녀는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준비한 죽음의 무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한적한 국도를 달리는 내내 유라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살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그녀의 뒤에 바짝 따라붙기 시작했다.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트럭은 몇 번이나 경적을 울리며 그녀를 위협하더니 이내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 옆으로 나란히 달리며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속도를 높여 따돌리려 했지만 트럭은 집요하게 그녀를 추격했다. 그리고 급커브 구간에 접어드는 순간 트럭이 굉음과 함께 그녀의 차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유라의 몸이 앞으로 격렬하게 쏠렸지만 미리 단단히 매둔 안전벨트와 터져나온 에어백이 치명적인 충격을 막아주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차를 밀어붙였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푹 꺼져버렸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었다. 유라의 차는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가파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뒤집히고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몇 번의 격렬한 충돌 끝에 차는 나무에 부딪혀 간신히 멈춰섰다. 유라는 부서진 운전석에 갇힌 채 간신히 의식을 유지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언덕 위에서 트럭이 멈춰서고 운전사가 내리는 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그가 확인 사살을 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대로는 죽는다. 생존 본능이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부러진 팔의 고통을 참으며 안전벨트를 풀고 찌그러진 문틈으로 안간힘을 써서 기어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근처의 짙은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 운전사가 언덕 아래로 내려와 부서진 차량을 살폈다. 그는 운전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차 안에 없습니다. 아마 튕겨나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잠시 더 주위를 살피더니 이내 서둘러 언덕 위로 올라가 트럭을 몰고 사라졌다. 수풀 속에 숨어 고통을 참던 유라는 그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을 것이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기회였다. 지금 살아 돌아가면 그들은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간다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녀의 복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상용 위성 전화를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딱 한마디만 남기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나야, 살아있어. 계획대로 진행해. 한유라는 그날 죽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박태준과 한지수의 안도감 속에서 그녀는 비극적인 사고의 희생자가 되었다. 하지만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부서진 육체의 고통을 양분 삼아 복수의 화신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그녀의 눈은 이제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무섭도록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차례였다. 한유라의 장례식은 그녀의 삶만큼이나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여 비극적인 사고로 요절한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잃은 비통한 남편 박태준을 위로했다. 태준은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긴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은 그의 완벽한 연기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그를 동정했다. 그의 곁에는 한지수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는 비련의 언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두 사람의 위선적인 모습은 한 폭의 역겨운 걸작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광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끝났어.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고. 지수는 태준의 목에 매달리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들은 유라의 영정사진이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바로 그 거실에서 그녀의 죽음을 축하했다. 태준은 유라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고 그녀의 죽음은 그의 제국을 위협하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의 정점에 선 전능한 지배자가 되었다. 지수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보란듯이 펜트하우스의 새로운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라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자신의 저급하고 화려한 취향으로 집안을 채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의 한적한 해변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첨단 보안시설 안에서 한유라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를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옛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인 보안 전문가 김민준이었다. 그는 유라의 비상 연락을 받고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계획에 따라 언론과 경찰의 눈을 피해 완벽하게 그녀의 흔적을 지웠다. 유라의 상태는 심각했다. 갈비뼈는 여러 개가 부러졌고 팔에는 철심을 박았으며 온몸은 멍과 열상으로 성한 곳이 없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고통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박태준과 한지수가 저지른 죄악의 증거이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였다.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유라는 단 한순간도 복수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길었던 머리를 단호하게 잘라냈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던 외모는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로 변해갔다. 우아하고 기품 있던 한유라는 죽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유령 이름 없는 복수자였다. 그녀가 머무는 안전가옥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지휘 통제실이었다. 벽면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조직도, 재무제표 서버 구조도,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방대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유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박태준 자신이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로서 그의 가장 깊은 비밀과 치명적인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
그리고 그가 성공을 위해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들과 비자금의 존재까지. 그는 자신의 가장 똑똑한 조력자였던 아내에게 자랑처럼 그 모든 것을 떠벌렸었다. 이제 그가 뱉었던 모든 말들이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유라와 민주는 밤낮으로 복수 계획을 수립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었다. 유라는 박태준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세상이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지옥. 그녀의 계획은 정교한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첫 번째 단계는 혼란 조성. 익명의 해커를 가장하여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내부망에 침투해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오류들을 발생시켜 내부적인 불신과 혼란을 야기한다. 두 번째 단계는 동맹 균열. 박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의 비리를 그들 서로에게만 알려 그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마지막 단계는 결정타. 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불법 거래 증거를 터뜨려 그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민주는 유라를 위해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다. 에리스 에리스라는 코드네임을 사용하는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기업 사냥꾼. 에리스는 곧 대한민국 금융계를 공포에 떨게 할 이름이 될 것이었다. 그는 또한 유라가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유라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정의의 실행임을 믿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라는 마침내 모든 육체적 상처를 회복했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파티장에서 웃고 떠드는 박태준과 한지수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며 세상의 정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유라는 그 모습을 차갑고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축제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유령의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파티는 끝났어, 여보. 이제 지옥을 즐길 시간이야. 한유라. 아니, 이제는 에리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부산의 안전가옥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그녀만의 왕국이자 복수를 위한 전쟁 지휘 본부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와 실시간 데이터 흐름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곁에 있던 김민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네 신호만 기다리면 돼.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시작해. 첫 번째 공격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신경을 긁고 교란시키는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내부 시스템에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오류들을 심어놓기 시작했다. 중요한 이사회를 앞두고 재무팀장의 컴퓨터에 저장된 분기 실적 보고서 파일이 갑자기 손상되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회의 시간에 늦는 이들이 속출했다. 박태준의 비공개 외부 미팅 일정이 한 연예 가십 사이트에 익명으로 제보되어 그를 성가시게 만들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을 불러 호되게 질책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회사 시스템이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해. 경쟁사에서 벌인 유치한 장난이든 무능한 당신들 잘못이든 당장 해결해.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제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귀찮은 파리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유라가 의도한 반응 바로 그것이었다. 보안팀이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허둥대는 사이 유라는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직접 심어두었던 백도어를 통해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보관된 1급 보안 서버에 흔적 없이 잠입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다음 분기 예상 실적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놀라웠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 정상적으로 발표된다면 주가를 폭등시킬 호재였다. 하지만 유라는 그 호재를 악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에리스라는 익명의 정보원 이름으로 국내 최고 증권 분석가들과 경제부 기자 몇몇 책에만 그 보고서를 통째로 유출했다. 공식 발표 일주일 전이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음날 아침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미공개 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상황은 급변했다.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불안감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혹이 겹치면서 폭등했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세로 돌아섰다. 박태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적인 외부 세력의 공격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철벽 보안의 신화라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명성에는 지워지지 않을 금이 갔다. 박태주는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술 듯이 화를 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반감을 품은 경쟁사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자신의 심장부까지 들어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라는 그 공포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복수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내부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번 정보 유출이 마치 내부자의 소행인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증거를 조작했다. 그녀의 타겟은 박태준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재무를 총괄하는 이진석 전무였다. 그는 태준과 창업 시절부터 함께한 동지이자 오른팔이었다. 유라는 이 전무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차명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내역과 그가 경쟁사 헤드헌터와 비밀리에 접촉한 것처럼 꾸민 이메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익명으로 박태준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했다. 늦은 밤 집무실에 홀로 남은 박태준은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첨부된 파일들을 확인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진석. 그가 배신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였다. 외부의 공격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가장 믿었던 신복이 뒤에서 칼을 꽂으려 했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인 편집증적인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 에리스는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아내의 거대한 복수극의 무대 위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의 의심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태준의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의 앞에는 20년간 동고동락해온 동지이자 신복 이진석 전무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박태준은 한유라가 보낸 조작된 증거가 담긴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이 전무.
내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진석은 태블릿에 담긴 터무니없는 증거들을 훑어보고는 실소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 누군가 저와 회장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수작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독에 중독된 박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모함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을 하겠다는 건가?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이진석은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20년의 세월, 그 충성과 헌신이 이 종이 쪼가리 몇 장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는 분 밑에서 더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던지고 뒤돌아섰다. 박태준은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낸 채 망연자실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박태준의 가장 유능한 방패가 사라지자 에리스의 공격은 더욱 거세고 정교해졌다. 다음 타겟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가 걸린 야심작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였다. 박태준이 자신의 필생의 역작으로 여기는 이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 단계에 유라가 깊숙이 관여했었다. 그녀는 프로메테스의 화려한 성능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에리스는 익명으로 그 취약점의 기술적 증명 자료와 함께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전 세계 주요 IT 전문 매체와 경쟁사들에게 동시에 발송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꿈의 기술이라 불리던 프로메테스가 사실은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된 속빈 강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술계는 발칵 뒤집혔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출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혁신 기업이라는 회사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박태준은 자신의 심장이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에리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준의 비자금을 정조준했다. 그녀는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의 일부 거래 내역을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제보했다. 그 내역에는 최근 넥서스가 정부로부터 신사옥 건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직 박태준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하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이제 법의 포위망이 그의 목을 향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다. 회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다. 이사회는 연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박태준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동요했다. 박태준은 사방이 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도의 편집증적 증세를 보였다. 그는 남아있는 임원들마저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배신자로 몰아쓰며 적으로 만들었다.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스스로 붕괴하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박태준과 한지수의 관계마저 파괴했다. 한때 미래의 장소였던 청담동 아파트는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가 폭발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계집애를 죽이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태준은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지수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이 모든 불행이 죽은 유라의 원혼이 내리는 저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지수 역시 공포에 떨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가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박태준을 보며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자신이라도 탈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태준 몰래 그의 재산을 자신의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당신이야말로 쓸데없이 유라를 자극했잖아. 당신의 그 끝없는 질투와 탐욕이 이 모든 걸 망쳤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펜트하우스 거실에 쓰러져 있던 박태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공격의 방식, 회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고 자신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이 정교함. 너무나 개인적이었다. 마치 자신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아는 누군가의 소행 같았다. 순간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유라.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야, 그녀는 죽었어. 내가 직접 사고 보고서를 확인했어. 말도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그의 영혼을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는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지수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일부 눈치챈 태준이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내년마저 내 뒤통수를 쳐 지수는 발악하며 근처에 와인병을 집어 그에게 던졌다. 이대로 당신이랑 같이 죽을 수는 없어. 와인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때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지독한 증오와 공포만이 남았다.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한 유리 감옥 안에서 두 마리의 악마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파멸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 에리스는 성공적으로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연례 주주총회장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연이은 악재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의 시선은 단상으로 향하는 박태준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뒤에는 한지수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 그녀의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총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장내는 순식간에 암암하게 휩싸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며 기이한 문양을 띄웠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로 변조되었지만 분명히 여성의 목소리가 장내 스피커를 통해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리스 에리스라고 합니다. 박태준 회장님의 연설에 앞서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란은 극에 달했다. 박태준은 보안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스크린에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장면은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내부였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와인을 마시는 박태준과 한지수의 모습. 그들의 은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자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고디오 화면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로고와 함께 박태준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과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 자료들로 바뀌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검찰 관계자들이 일제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태준과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화면이 암전되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들이 한유라를 죽이기로 모의했던 날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살인이 아니야. 불의의 사고지. 브레이크에 손을 좀 쓰고 덤프트럭을 이용하면 완벽할 거야. 한유라만 사라지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돼. 자신들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총회장의 모든 조명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저 멀리 총회장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여성이 변호사와 김민준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차가운 눈빛, 그리고 관자놀이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올수록 모두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은 하나였다. 믿을 수 없다는 경악. 그녀는 몇 달 전 비극적인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박태준의 아내, 바로 한유라였다. 유라는 마침내 단상 위에 올라 남편과 언니 앞에 섰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려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먼저 무너진 것은 한지수였다. 그녀는 유라를 향해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을 찌라며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넌 죽었잖아. 죽었어야지.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그저 멍하니 유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모든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를 괴롭히던 끔찍한 의심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순간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유라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상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 두 사람의 계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눈물도 분노도 없이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배신 살해 위협,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검찰 관계자들을 향해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의 원본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쇄도했다. 한지수는 발악하며 끌려나갔고 박태준은 실성한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수갑을 찼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인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한유라는 꿋꿋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을 끝냈다는 무거운 안도감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과거의 문을 자신의 손으로 닫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세상을 뒤흔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주총회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모든 언론은 박태준과 한지수의 추악한 불륜과 살인 미수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한지수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모든 죄를 박태준에게 떠넘기며 히스테릭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주식이 상장 폐지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공중분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박태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박태준은 변호사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출국 금지와 함께 펜트하우스에 가택 연금되었다. 한때는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화려한 공간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유라의 손길이 묻어있는 우아한 가구들, 그가 정복했다고 믿었던 서울의 야경, 그리고 벽에 걸린 행복했던 시절의 웨딩 사진까지. 집안의 모든 것들이 그의 죄를 상기시키며 그를 고문했다. 그는 혼자 남겨졌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광기와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밤마다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그의 귓께는 행복했던 시절 유라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자신의 야망을 묵묵히 지지해주고 지쳤을 때 기댈 어깨를 내어주었던 유일한 사람.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파괴했다. 순간의 욕정과 오만함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겼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히 회사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와의 잘못된 관계, 자신의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켰는지, 그리고 유렉에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대해 담담하게 써 내려갔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유서가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한유렉에 보내는 뒤늦은 참회록이었다.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진실을 구하고 싶었다. 편지를 다 쓴 그는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거실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었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미련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기이한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형을 집행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전직 재벌 총수의 비극적인 자살 소식으로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유라는 부산의 한적한 바닷가 절벽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김민준이 함께였다. 그녀의 손에는 박태준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그의 뒤늦은 후회와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울 수 없는 과거의 무게가 그녀를 감쌌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깊은 상처와 씁쓸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유라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처럼 기업 범죄나 가정 내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편지를 바람에 실어 날려보냈다. 편지는 하얀 새처럼 날아올라 푸른 바다 너머로 사라졌다. 그녀는 과거와 그렇게 작별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고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둡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자유로웠으며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온전했다.